저희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도쿄 여행을 가는데 내가 생전 듣도 못한 일본 회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까? 그래도 일본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상하이 가서 중국 여행사를 이용할까? 아니면 중국 서비스 이용할까? 일단 언어가 정말 어색합니다. 거기 제가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요새 표현이 자꾸 거칠어서 죄송하긴 한데, 일본에서 만든 서비스가 하면 제일교포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해서 정말 어색한 거였는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조금 뭔가 어색한 문장들이 꽤 있어요. 유학생들이 쓴 문장들입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국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한글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친구들이 막 번역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족들 아니면 최근에 유학생들이 번역했는데 너무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 삽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중국인 직원들 써서 잘했는데, 이 친구들도 제가 막 얘기했던 그 유학생이 똑같아요. 이걸 제대로 한 친구도 아니어서 번역이 사실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은 맞는데 전문적인 카피라이트가 착 만든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중국 고객들은 여기 다 움직입니다. 시트릿, 중국 1위, 여기 2위, 여기는 알리페이에서 하는, 알리바바에서 하는 여행사,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움직인 애들이 실제 고객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서 항공도 사고, 호텔도 사고, 그 다음에 뭐 티켓 구매도 하고 다 한 다음에 한국에 또 와서 밥은 파는 게 아까 없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가다가 명동에서 그냥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먹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저쪽이 그 수요를 자기네가 항공이나 호텔을 막 팔아왔는데 정말 괜찮은데, 음식을 한번 팔아보고 싶다는 니즈가 생겨서 저희랑 계약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상품들을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트립은 중국의 1위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에서 4위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거의 1위고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이 회사가 하나투어를 그냥 해외에 있는 1개 랜드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투어 거의 취급도 안 해줍니다. 저희가 만나봤더니만. 거기서 음식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미슐랭 가이드 흉내내서 아시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미식 도시들을 막 자기네가 랭킹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네는 매출로는 1위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한 2위에서 뭐 3, 4위 왔다 갔다 한 회사인데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트립은 알리바바에서 하는 데고요. 다 여행사들을 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알리트립이 하나투어를 현지 조달 업체로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나중에 알리트립해서 하나투어 검색하시면은 마치 거대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 맺고야좀 막 사진 찍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알리트립의 이쪽 구석에 섹션 하나를 얘네가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팔면은 수익 쉐어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옥션에 지마켓에 입점한 거였었어요. 저희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입점해서 입점료 내고 판매 수수료 내는 형태이더라고요. 저희는 중국인 직원들이 있어서 중국인 직원이 중국의 여행사들한테, 아까는 콜드 코리아인데 이제 좀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행사들한테 계속 제안을 해서 속속 계약들을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중국 쪽 비즈니스 아시는 분들은 이 회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디엠핑이라고요. 디엠핑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가 손을 내민 게 아니고요. 아까 앞에 계약 맺었던 여행사 중에 한 군데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가 요새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팬더도 급하면 뛴다. 느리잖아요, 팬더는. 중국이랑 비즈니스하면 여러분들 만나보신 전형적인 중국 비즈니스들은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혀 반대 회사들을 만났어요. 똑같은 중국 회사인데 아까 여행사들은 길어야 한 달이었고요. 한 달 내에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 한 달 중에 절반은 우편물 보내서 도착하고 우편물 보내서 도착하는 거고요. 계약은
그 처음 맺은 데는 한 2번인가 3번 만났고요. 나머지는 이메일로 한 2번 하니까 끝났어요. 여기는 저희가 월요일 날 그 전주에 저희가 위챗 계정을 아이디를 받았어요. 여행사 받아서 월요일 날 위챗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뭐 소개했는데 뭐 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목금토 해가지고 상하이 출장이 있어서 상하이에 갔을 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고 알았다 만나보자 하고 목요일 날 저희 직원이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계약 조건을 탁 내밀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니만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 주말에 계약서가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저희 작성해서 보냈어요. 월요일 날 메시지 보냈는데 목요일 날 협상이 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잖아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도 몰랐는데 우연히 나중에 찾아보니까 구멍이 있었던 게 한국에 상품이 없다입니다. 정말 우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우연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준비는 사실 했어요. 10억이나 태워서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이 저희를 보고 괜찮네 하고 같이 해보자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투어는 사실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다가 투뉴랑 이런 데들 시트립 되면서 얘도 후다다닥,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이사가 쥐고 있다가 넘겼는데 얘도 뭐 한 2주 만에 후다다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놀랬습니다. 팬더도 뜁니다. 지도 급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느낀 개인적인 경험은 비즈니스는 급한 놈이 뛰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늘 느리다 이런 그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점을 크게 2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매체가 좋은지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는 요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합니다. 뭐 먹고 싶을 때 욕구가 생기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들 비교를 하고 그래서 구매 행동을 하고 그 구매 경험을 공유를 하는 프로세스를 보통 거칩니다. 이 프로세스에 저희들이 보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SNS, 웨이보가 괜찮다. 웨이보가 좋은 도구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좀 오타인데 위챗이 더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중국에서는 디엠핑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는 바이두가 제일 좋고, 근데 구매 파트로 넘어가면은 여행 쪽은 여행사가 물량을 다 주고 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저희가 중국 쪽에 계약을 맺었던 게 와이파이 업체였었어요. 그 다음에 항공사,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대여할 때 그 대여하는데 앱을 설치하는데 그 앱 안에 저희가 들어가자. 저희는 뭐 모르니까 집어넣는데 앱을 대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에그를 대여한 사람이 이 앱을 안 열어요. 그쵸, 그냥 에그만 쓰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컨택이 오는 데가 항공권 뒤에 소개해주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광고예요. 장당 얼마. 근데 기억나세요? 항공권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열어서 뭐 찍어보기를 하나요? 뭐 그걸 보기를 하나요? 그거 주면은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때 보딩 패스 이미 뜯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요만한 쪼가리만 가져가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저도 혹했죠. 그래서 투자 제안서에 다 넣었습니다. 뭐 중국의 통신, 그래서 와이파이 조그맣게 넣어놓고는 제휴했다. 항공권 뒤에 광고 넣는 거 제휴. 놓고 해서 투자자들은 혹했는데 솔직히 저희는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가장 좋은 도구들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오타입니다. 위챗입니다. 위챗. 위챗으로 요새는 거의 모든 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얘보다 더 위챗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 거 그 중국 쪽 여행사들 쭉 했을 때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들고 여기 있는 상품들을 쭉 찾아본 게 등록되어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앞에 첫 번째 채널이고 두 번째는 진짜 고객을 들고 있는 애가 누구인지 파악한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료 적게 낸 거예요. 1,000만 원 태우고 이 정도 얻었으면 대단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지만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외식업이고 저희는 이제 외식업에 있지만은 테크 쪽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외식업에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관점이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식업이 지금 산업이 해체돼서 업의 재정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들어오면서 배달업은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순수하게 배달업을 하는 배달 매장은 생산 공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사라져버려요. 고객이 내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나는 그냥 BBQ의 무슨 점이지 내 전화번호를 몰라요. 전화를 할 생각도 안 하고요. 외울 생각도 안 합니다. 브랜드 자체도 아예 인지도 안 하고요. 그 모든 역할들은 소비자와 만나서 소비자를 만나고 설득하고 가격을 정하고 결제까지 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배달민족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툭 던져줍니다. 만들면은 얘가 또 배달 사원까지 보내줘서 다 가져가죠. 유통은 아니지만은 그 업무까지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거친 표현인데 닭만 튀기면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 업을 재해체해버려요. 외식업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점점 저희 같은 IT 기반의 회사들이 장악을 해 들어가요. 그러면은 배달업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전략은 임대료 싼 데로 뒤로 빠지는 겁니다. 고정비용 없애고 뒤로 다 빠지고요. 그거는 다 어차피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배달 쪽에 넘겨주고 그쪽에 집중해서 광고를 열심히 넣고 나머지 고정비용 다 줄여서 정말 생산 기지로 완전히 확 바꾸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저도 그렇지만 집에 예전에는 집 전화기 있을 때 옆에 전화번호 막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전화기 잃어버리면 제가 전화를 기억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BBQ 전화번호를 외울까요? 그냥 배달의 민족을 다 엽니다. 배달의 민족에 돈을 안 내면은 나는 존재가 사라지는 상황이 돼요. 굳이 앞쪽에다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들을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회들을 저희가 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중국 쪽 막 뒤지다 보니까 바이두에서 설빙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설빙 되게 유명해요. 정말. 제가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 임시완 있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근데 시완이라는 표현이 좋아한다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검증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에서 성공한 브랜드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대단히 사견입니다. 한자 베이스입니다. 네,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설빙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쫙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두 번째이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바이두 검색 결과 별거 차이 없는데 얘가 나와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뭐 막 했는데 감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설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로 치면 네이버에서 뭐가 있을까요? 쉑쉑버거를 치면은 짝퉁이 나옵니다. 짝퉁이 심지어 뭘 하냐면은 가맹모지까지 해요. 좀 이따가 이제 저 다음에 상하이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갔다 온 얘기를 드릴 텐데 가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브랜드 관리가 안 됩니다. 설빙마저도 자기 이름 검색했는데 자기를 사칭한 애가 전면에 다 차지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까 쉑쉑버거처럼 우리 브랜드를 인지를 막 시키고 그 브랜드를 그대로 중국에 들고 가고 해외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브랜드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적인 방식들을 좀 잘 사용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앞에 보셨던 쉑쉑버거 같은 좋은 사례들을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모바일로 대부분 결제합니다. 이게 토큰 회수권 기억하시죠? 하실만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회수권, 예, 회수권 종이. 예, 토큰 구멍 뚫린 거. 근데 T1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후불제 카드 나오면서 주머니에 동전이 사라졌죠. 카드로 다 하잖아요. 동전을 쓸 때 버스 타는 것들이 주였었어요. 뭐 가게 가서 뭐 살 때 굳이 동전을 가져다니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렇지만 현금을 거의 안 갖고 다닙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넘어오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현금에서 카드로 한국은 현금에서 카드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카드를 생략하고 바로 일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집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결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바일로 결제하려면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맞고요. 여기처럼 종이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매번 딱지 붙이고 다시 메뉴 바뀌면 또 프린트하고 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 동의하시겠지만 중국은 외식업의 천국이고요. 한국은 외식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 상장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퇴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 괜찮은 회사들이 꽤 많은데 왜 상장이 안 됐을까? 회계 장부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예. 장부를 까면은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한국도 충분히 여기 계신 많은 회사들 중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마저도 제가 한 3, 4년 전에 조사했을 때 미국은 나스닥에 70개, 일본도 자스닥에 60개, 그리고 중국도 최근 조사 보면 한 30개 정도가 이미 상장되어 있어요. 기업은 성장을 하면 자금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내 회사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오너이고요. 오너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세대가 넘어가면은 구성원들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회사의 구성원이 돼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너가 탁 틀어지고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자본은 계속 굴러가지 않으면 성장을 못하면은 구성원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냥 교과서적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한국에 온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의 만족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SNS 통해서. 그 SNS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웨이보, 위챗 계정을 만들고 그 웨이보, 위챗 계정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처럼 이거 업으로 하는 회사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인 직원이 있어야 되고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1,000만 원 태워서 하듯이 계속 돈을 태워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답은 이게 맞아요.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키고 그 브랜드들을 계속 퍼뜨려 줘야 됩니다. 근데 답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매장에 손님이 옵니다. 아무리 작은 매장도 시내에 있는 매장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팀 정도 외국인 손님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 유학생들이 꽤 있고요. 여행자도 있고 여기 뭐 꽤 많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매장에서 내 브랜드를 경험하면은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진을 찍게 만들어야 돼요. 뭘 주든 뭘 하든. 최소한 본사에서는. 매장에서 안 합니다. 매장이 귀찮으니까요. 본사에서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올려라. 중국어 컨텐츠, 일본어 컨텐츠, 말레이 뭐 다 필요하니까 외국인이 오면은 뭘 주든 간에 불고버스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써놨습니다. DM핑에다가 글 올리시면은 뭘 드리겠습니다. 줘요. 그럼 찍습니다. 그 사람은 자발적이지 않지만 그 다음 사람은 그 정보가 자발적이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본사, 여기서 프랜차이즈 본사 하시는 분들은 지점들 있잖아요. 작게는 몇십 개에서 많은 몇백 개씩, 100개씩 넘게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한 개씩만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국어 콘텐츠가 어느 순간 막 늘어나요. 그거를 보는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예비 마스터 프랜차이즈 하는 프랜차이지들은 내 브랜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하남돼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하남돼지 중국어도 쫙 나와요, 웨이보에서. 그럼 이거는 중국에서 성공한 아이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먹어보고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한 거죠, 전혀. 왜냐하면 매장에서 바쁘다는 핑계 하에, 본사에서는 언어를 모른다는 핑계 하에 다 날렸는데, 그거 하나하나 돈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도 그런 거 해봤는데, 유학생들한테 밥 사주고, 일당 주고, 글 하나 남겨요. 사진 하나 남겨요, 글 하나 남겨요.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근데 손님이 자발적으로 매장에 와서 밥도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진 하나, 음료수나 뭐 디저트 하나 주면 사진 탁 찍고 글 몇 개 써주는데 그거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직접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놀부랑 해가지고 유학생들 그때 한 50명, 저희가 놀부가 반 돼서 저희가 한 60만 원 돈 내고 그쪽 돈 내고 해가지고 글 한 10개인가 20개 만들었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손님이 매번 오잖아요. 그냥 코팅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 생산에 집중하시면은 저 MF 후보자들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시면 되죠. 우리 매장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저희는 IT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예약 시스템 막 넣으면서 포스에다 뭐 설치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미팅을 했었는데, 야, 이게 꼭 그 네트워크라는 게 국내에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나머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사가 해외 프랜차이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로 묶는 겁니다. 전산으로.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전산 시스템을 현지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현지의 이런 유지 보수를 어떻게 전담해 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지만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 중에 큰 부분이 로열티지 않습니까? 거래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매출액을요. 그럼 전산 시스템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못 가져오면은 저희는 그냥 로열티라는 그 매출 베이스의 부분을 사실 포기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로는 데이터들 수집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고 제시를 하면서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마스터 프랜차이즈 아니면 현지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을 묶어내는 게 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본사가 현지 프랜차이즈들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해외 구분 없이 본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산입니다.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뭐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필요성에 맞춰서 도입을 하시면 돼요.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비교 견적 받으시면 되잖아요. 받아서 이런 니즈가 있는데 누가 이걸 제일 잘 수용해 줄지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성과는 별로 안 나오지만은 뭐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 있죠. 한식재단이나 AT 같은 데서 비슷한 시도들 좀 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이걸 필요로 했을 때 그거를 투자를 해서 만드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없으면은 담당이 이런 게 필요하지라고 몇 번 제시해다가 못 알아듣든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은 자꾸 접어버려요. 저희가 못한다고 막 공격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담당은 또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현업에서 딱히 뭐라고 요구를 안 한다고.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젊은 분들이시고 기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관리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브랜드는 차곡차곡 쌓으면 돼요. 그냥 하루에 한 개씩 컨텐츠 만들자. 내가 만들려면 한 10만 원씩 드는데 손님한테 그냥 한 5천 원짜리 뭐 원가로 따지면 더 적겠죠. 하나 주고 그냥 컨텐츠 하나씩 쌓으면요. 그게 하루에 매장 하나에서 한 개씩, 매장이 10개면 10개. 그게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가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블로그 마케팅 하듯이 돈 들여서 하는 거는 해외에선 너무 어려워요.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네. 근데 매장에 손님들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글 쓰라고 유도하고 글쓰기 하고 그게 좀 쌓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로 자기 계정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회사에서도 아,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고 중국인 직원 뭐 파트타임이든 아니면 정직원을 써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든 그런 친구를 두면서 같이 하시면은 브랜드 관리 충분히 가능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회사가 여러분들과 같은 산업에 들어왔는데 접근 방법이 좀 더 IT스러운 회사가 막 기회를 보고 괜찮겠니 하고 돈 태우고 나서 진짜 1,000만 원 들여서 매출 0원 만드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고 고객이 진짜 고객을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들과 계약을 만들고 그들과 비즈니스를 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것들, 뭐 채널도 개발하고 방법들 좀 더 확인한 것들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기에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겠다라는 거를 브랜드랑 그 다음에 전산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이렇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 쪽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하이에 가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한번 참관을 해봤어요. 현재 어떤 아이템들이 괜찮은지, 또 현재 실제로 프랜차이징을 하려고 가신 업체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지현 씨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필요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